감사합니다. 여러 시민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분석을 해주시고 또 대안을 얘기해 주셨고 또 이제 말미에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민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당운동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청년운동과 사회민주주의의 관계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대표 이태용님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라는 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용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발제를 맡게 된 것에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단체는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복지효과를 위한 청년들의 네트워크로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발제에 앞서서 저희 단체의 특성,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단체의 상황, 그리고 이 발제의 내용도 일정 부분 그것과 연관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저희 단체가 제가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학생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정당 운동이라든지, 시민사회 운동, 이런 것들을 참여해보지 않은 일반 청년 대학생들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처음으로 고민해보고 받아들이게 된 기본적 이념이라고 하는 것 선상에서 제가 발제를 준비했는데, 제 발제는 기본적으로 일반 청년들, 일반 대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본적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상당히 어린 대학생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청년 세대에게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낯섭니다. 이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도 사실은 대학교 오기 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이렇게 몇 차례 공부를 하면서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습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과정들에 의해서 제가 이 발제문을 쓰면서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네. 복지국가라고 하면서 애둘러서 적극적 복지를 적극적 국가 간에서 형태로 설명하고요. 사실은 일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소극적 국가 간에 대응되는 것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도 심지어 되게 자유주의적 접근으로 접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학을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이사권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한 적극적 자유주의의 관점, 진보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다뤄졌던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지국가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다 있을 텐데, 복지국가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스웨덴입니다, 독일입니다, 또는 세금 많이 내는 국가입니다, 또 이런 정도의 답변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도대체 제 고민은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가였습니다. 찾아보니까 사실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윤리교과서에서 딱 두 줄로 정리해 놓고 있었습니다.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혁명을 통한 사회 변혁이 아닌 의회 진출을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구권의 논란과 함께 등장한 유럽 코뮤니즘이 있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학습되어야 하고 공부되어야 하는 이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왜 이렇게 생소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것이 하나의 저의 고민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발제에서 좀 그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세리 버먼은 20세기는 가히 사회민주주의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여러 유럽의 정당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도권 교육은 사기였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큼 상당히 큰 배신감들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케인주주의 경제학, 그리고 계급 사회 정치를 통한 정국의 안정화, 이 두 가지가 아주 애둘러서 표현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요. 사실은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동서냉전 시대에서 마찬가지였겠지만 6.25를 기점으로 해서 워낙 이쪽 아닌 저쪽이라고 하는 선택선상에서
우리는 강요받아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뭐 사회민주주의의 역사를 한국에서도 기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조서환 선생님이라든지 여운형 선생님이라든지 뭐 죽산 조봉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나 그분들의 진보 운동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한국의 이런 사회민주주의의 이런 이념의 약세화가 거기에 좀 기원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희 하나의 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 하나의 고민은 1987년 체제가 만들어지고 민주화가 이력하고 난 이후에도 왜 우리에게 이념의 자유가 만들어지지 못했고 왜 그때도 사회주의 또는 자유주의의 선택에서밖에 우리가 항상 서지 못했는가 이것이 저의 또 하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을 좀 사실은 드리겠는데 저는 일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존재를 붙이지만 사실은 민주화 시대를 이룩하시고 오늘날 이 사회를 만들어 오신 기성세대분들에게 저는 감명 깊고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나 사실은 ML과 PD로 구분되는 그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또 다른 주류를 탄생시키고 비주류를 억압하는 형식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앞서서 유성규 전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떤 도구마적 관점에 빠져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되다 보니 일반 대중과는 훨씬 더 괴리된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시민사회계로 가고 그리고 뭐 정당활동들을 펼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혁명 노름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권력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형이상학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의 문제는 무엇이고 당장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의 점진적 발전이 있었으나 제가 워낙 그 독재 공부 시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깨지면 우리 역사가 상당히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추측성을 가지고 현대사를 공부했으나 실제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역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배타적 이념화라는 개념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진 것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민주화 세력조차도 자중질환의 시기를 이제 틈타서 다시금 군부독재 세력이 복귀하는 형태를 용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보 스스로 다시금 진보 대 보수, 친북 대 반복, 자유 대 평등이라고 하는 아주 이분법적인 논리를 똑같이 가져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념을 통한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런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정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했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의구심이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그러면 그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통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어떠한가를 살펴봤는데 저는 정말 가슴 깊이 안타까운 것들이 이런 운동들이 상당히 많이 분절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사회민주주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득권적인 세력에 편입이 돼서 정당 정치를 통한 어떤 뭐 의회 진출이 하나의 목적이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만큼 사실은 시민사회계로 나가신 분들 그리고 정당운동 하셨던 분들이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정확히 지금 청년 세대가 타의 정치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사실은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방황기에 공천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내 삶을 바꿔주지 않고 저것도 내 삶을 바꿔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관심하고 결국엔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조사한 자료를 좀 붙였는데요. 저희 청년 세대의 사회인식을 이제 전국 대학생 865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적고 미래 정치에 대한 변화의 기대는 낮고 스스로를 중도 또는 무단파라고 일컫는 기후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제가 구태여서 지금 이 그 수치나 내용들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사실 진보라고 청년 세대는 젊으니까 진보 세대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청년 세대의 중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회 데이터로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저는 기성세대가 왜 요즘 청년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안 갖고 자기밖에 모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를 꿈꿔야 되는데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회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너희는 관심이 없다라는 정도로 폄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성찰해 봐야 될 주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누구나 열심히 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명제를 똑같이 진보운동권에서 내밀고 있고
사실은 386으로 대변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사교육계에서 상당 부분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이런 사회의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98년 뭐 IMF 시기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청년들은 그것을 똑같이 봤죠. 네. 우리 집이 이렇게 한순간에 망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국가는 도움을 주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더라도 국가라는 것이 어려우면은 우리 집안은 망해야 되는구나. 결국에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나만 제대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풀어갈까, 어떻게 해결할까를 이제 고민을 사실은 했던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하나의 이 단체를 만들게 된 방식이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라고 찾았던 방식에서의 사회민주적 이 관점에서의 국가관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민주주의 얘기를 하기 앞서 제가 자꾸 기성세대 분들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정권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얼마만큼의 재분배 정책과 얼마만큼의 이런 그 자유주의를 대처할 수 있는 정치 이념과 정책들을 만들어냈는가를 좀 냉정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사실 있겠는데요. 어느 모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이제 마치 삼인주의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이런 문제들의 의식에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정도의 질문을 던져서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리고 81만 원 세대의 분노,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짱돌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사실 하시는데, 바리케이트를 치고 짱돌을 던진다고 해서 밖에 세상이었으면 저도 거기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사실 고민을 했던 내용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청년세대에게 있어서 하나의 대안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가치를 줄 수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회민주주의 기본적 이념에서 다 아시고, 또 윤도현 교수께서는 직접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또 번역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만 드리면, 점진적 개혁 노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폭력혁명이 아닌 말 그대로 의회를 통한, 그리고 점진적으로 사회를 바뀌어나가는 가장 실용적인 정책으로서의 대안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정치적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의회 중심의 입법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기본적 이념이었고요. 당면한 과제로 이런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국가라고 아주 구체적인 국가상을 제시한 다음에 그런 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인과나 자유와 평등, 연대라고 하는 그 개념어 자체가 사실은 아주 추상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상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구현이 충분히 될 수 있음은 우리가 유럽 역사라든지 서구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의 발전 과정이 그대가 달랐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식을 어떻게 순화되고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하나의 우리의 숙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세대 입장에서 지금 저희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가 그 복지국가 운동과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방향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 말씀을 좀 드리면,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게 1년, 2년, 3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청년은 언젠가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년이라고 하는 20 플랜을 설계를 해서 우리가 각 사회 분야로 접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누구는 정당으로, 누구는 시민사회로, 언론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좀 점진적으로 변혁시켜보자라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실 때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복지국가에 대한 일단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대중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단체가 이제 스터디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4명 시작했는데 지금 240, 260명 정도의 단체로 저희가 성장을 했고, 우리 단체 중 한글자들도 맞습니다만 불철주야 열심히 복지국가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걸었음에도 청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뽑아서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2대1, 3대1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복지국가 청년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만들고, 대학을 청년 복지다방 같은 활동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체계적 담론의 재생산인데요. 결국에는 담론이라고 하는 것,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이 내부적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선정해둔 어떤 기본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를 계속 가르치는 활동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어떤 복지국가이냐 이런 논쟁까지 지금 확장이 사실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스웨덴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만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견인 요인들을 어떻게 한국적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내 연대와 세대 간 연대 구축을 위한 운동들을 펼쳐내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제가 청년운동을 하는 이상 청년 단체라고 말하는 주요 단체들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입각한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우리 단체가 나아가야 된다가 기본적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기성세대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왔던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이어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이런 세대 간 연대적 방식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 탈산업화 시대에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리고 조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청년 세대를 넘어 기성세대 운동으로서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어떻게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인가, 이것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맺으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가 왜 청년 세대에게 생소한 개념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청년 세대 탈정치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울한 시대의 사회민주주의가 청년들에게 어떤 한줄기에 빛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말씀을 사실 드렸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뭐 노동운동 중심, 시민사회 운동의 중심, 이것들이 다 맞닿아야 그렇게 가능하다고 물론 봅니다. 다만 소두주의식의 똑같이 공장에 나가는 노동자라고 여겼던 그때의 시대와 지금도 노동이 다변화되고 상당히 스펙트럼이 다양화된 시대에서의 노동운동과 노조운동이 같은 방식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결국에는 뭐 정권 타도를 외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한 시대인가? 그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진출을 해서 사회를 점진적으로 어떻게 변형을 시켜낼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과 플랫폼을 1단계부터 뭐 2단계, 3단계, 그리고 10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당신의 삶이 바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대안 세력,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정치 조직화로 이어지고, 동태희 박사님 발표하시겠지만 대한정당 운동으로서의 그것이 녹아져낼 수 있는,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한국 사회의 진정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 입각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들의 출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의 성과 열정이 크게 느껴지는, 게다가 마케팅 역량까지 강하게 뛰어나게 보여주셨습니다. 정세희 박사님 시작. 다섯 번째 주제는 어떻게 보면 앞에 다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죠. 대한정당 운동과 사회민주주의. 오래전부터 사실 어떤 그러한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떤 실천적인 노력들도 있었는데, 정세희 박사님의 때 기대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절반 정도는 그 앞에 있는 유태영 선생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 정당에 대해서 특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논의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저 젊은 사람들처럼 열정을 다해 갖추는 그런 정당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같은 저런 열정이 넘치는 저런 정당을 만들어서 저게 일반 38세대 기운이 다 빠져있는 이 노쇠한 세대를 빨리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발표문 여러분들 이제 좀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발표문의 내용은 이제 저랑 이랑 저랑 또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는 분들이 쓴 일종의 경문입니다. 경문의 이제 결론은 대한정당을 만들자라는 거고, 대한정당의 그 내용은 사회민주주의자만 모이자 하면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국에 모인 사회민주주의자가 이제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합쳐봐야 정말 몇백 명도 안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민주당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웃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식의 정당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가온 1년 반 뒤에 총선, 그 다음에 또다시 1년 뒤에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선거, 그러니까 내년 1년 반 후부터 이제 줄줄이 3개의 선거가 남아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그 뭐 몇십만 명 정도의 사회민주주의를 빨리 양성을 해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가지고 앞에 이제 임성민 선생님 노조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국민들한테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와 말을 가지고서 국민들이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엿먹으라고 그러죠. 그죠? 말하자면 이건 지식인적인 토론을 하는 정당이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당명을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정신과 영혼이 살아있는 정당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사회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입니다. 르네상스 이래로 자유주의가 출발시켰던 휴머니즘의 정신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저는 사회주의였고 그 사회주의가 이제 폭력혁명으로만 가지 않고 뭔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발전해왔던 이 선거 정치라든가 그러니까 뭐 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서울시의회라든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을 선출시키는 이런 선거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그것에 의해서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는 이 사회민주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과 목표를 가지면서 단지 그것을 민주적인 절차와 휴머니즘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상을 가진다면은 저는 당명을 앞으로 10년, 20년도에 3인당을 만든다면은 앞으로 3인당을 만드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1년 반 뒤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 이제 중반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 총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정당을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그냥 그때 가서 이제 뭔가 힘 있는 쪽으로 다 재편이 될 겁니다. 정의당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새정치연합 쪽으로 합쳐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슨 일이 할지 모르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여름까지 시기가 앞으로 남은 그 세계 선거를 치를 때 뭔가 새로운 정치 지형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고 이 시기 동안에 뭔가 대한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대한정당이 지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라는 문제는 저는 노동계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앞에 계신 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대립이라는 이 용어는 굉장히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워킹 클래스라는 말과 저쪽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 그냥 일상어로 그냥 정착되어 있고 말하자면 워킹 클래스들은 그냥 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가진 놈들은 이제 골프라든가 아니면 테니스를 치고 이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워킹 클래스라는 말이 노동계급이라는 말이 그냥 일상어로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워킹 클래스다 노동계급이라 이러면은 동네 아줌마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좀 의식 있고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구나. 뭔가 나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온갖 싸움과 갈등들 이게 지금 노동계급과 자본가의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부 그냥 대기업 사업장에서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 싸움과 갈등의 핵심은 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벌한 용어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해군과 해군학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더 아주 많이 알려진 개념을 씁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싸움이 아니에요.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간의 싸움이다. 저는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 지금 딱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체제는 지금 이 기업 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 재테크하는 사람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재산이 10억 넘어가는 사람들, 세금 내기 하는 사람들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이 유행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이 무슨 자본가계급과 노동가계급의 얘기입니까?
그냥 부자들과 빈자들 간의 계급적 대립이 일상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게 무슨 개발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피케티적으로 선진국에 관한 얘기거든요. 선진국에서도 일상적이고 그게 바로 21세기 자본주의, 이른바 포스트 모던 캐피탈리즘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 삼아야 될 것은 한국 경제가 무슨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으니까 무슨 민족민주주의 같은 걸 주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총체적 거부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이 갈등들을 이해해야 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뒤집어 볼 것인지 그런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무지하게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난 20세기, 피케티가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20세기 전체에 걸쳐서 1920년대 대공황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복지국가라는 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자본주의의 그 계급 대립이 완화가 된 겁니다. 그 과정조차도 대공황과 무려 수억이 죽어간 대전쟁을 거쳤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본주의가 양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냥 전쟁을 거치지 않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스럽게 복지국가 발전됐던 거고, 프랑스라든가 독일, 미국, 일본 전부 다 파시즘, 나치즘, 전쟁 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오사마 빈라덴이라든가 세계 본초에서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다요. 그나마 소련이라는 체제가 있었을 때는 전쟁이 안 터졌는데 이제는 온통 다 전쟁 처지예요. 점점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총체적으로 비판해야 되고, 없는 자와 있는 자 간의 지금 갈등이 우리 사회의 핵심이고 전 세계 핵심이고 지금 모든 갈등에.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자본주의를 갖다 뒤집어 엎는 이런 것을 향한 운동이, 그런 운동이 저는 궁극적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가는 운동이 다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런 얘기를 지식인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믿겠지만은, 동네 아줌마라든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너 혼자 놀아, 이렇게 하겠죠. 그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그런 고민이 아니고, 당장 애들 등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내일 모레 가스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당장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월급이 1년에 연봉이 2천만 원을 못 받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반입니다. 국세청장에 따르면. 1년에 연봉을 4천만 원 정도 버는 그 사람들이 상위 70%예요. 말하자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노동교육과 자본교육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버는 사람, 벌이가 200만 원 안 되는 사람들, 250만 원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직하지 못한 노동운동의 실패, 복지국가 운동의 실패, 이런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정당은 이분들을 어떻게 조직해 나갈 것인지.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새누리당을 찍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른바 민주랑 진보를 얘기했던 정당들, 저는 뭐 노동당, 정의당 다 포함해가지고, 워낙 이런 정당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로는 관심 있지만 실제로 조직화를 못하고 있고, 함께하는 기풍도 없고, 그런 사람들과 접촉도 할 줄도 모르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판짜기가 굉장히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담론부터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요. 기존에 우리나라 진보적인 담론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담론이 사회주의 아니면은 진보적 자유주의였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노동당 쪽에 계신 분들은 주로 사회주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 내지는 이제 정의당 쪽에 있는 거 주로 진보적 자유주의와 함께하는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이제 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유주의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지만은 뭔가 좀 너무 심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좀 교정시키다. 이런 게 이제 진보적 자유주의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세계사적으로 지금 저희 이어받은 경우는 미국의 민주당이고, 미국 리버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벗어났다가 이제 최근에 이른바 제3의 길 노선이라는 그 형태를 통해가지고 진보적 자유주의가 부활돼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런 진보적 자유주의를 펼쳤던 클린턴 정부나
영국의 이 토니 블레어 정부가 펼친 정책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보역자유라는 것이 끝장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진보역자유주의에 의거해가지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뭔가 사기를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가 지금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총체적으로 빈곤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전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고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28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저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고 뭔가 문제를 삼아야 되지만은 그것은 어쨌든 뭐 지적 담론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선거라든가 앞으로 진행할 여러 가지 대중운동에 있어서는 네 가지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네 가지 비전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뭐 지식인들이 잘나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미 자기 자신의 고통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비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지국가라는 비전. 두 번째가 경제민주화라는 비전.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지금 세간에 얘기되는 것처럼 무슨 재벌해체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재벌해체는 이미 김대중 정부 때 15년째 해왔거든요. 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대기업도 외국에 팔려버리고 사업펀드에 넘어가버리고 이게 재벌해체인데 또다시 이 짓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줘요? 저는 꿈도 꾸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벌해체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경제민주화. 원래 경제민주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역사상 나타난 게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때 독일 3인당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 말에 그 스웨덴 3인당이 이코노믹 데모크라시는 말을 더 발전시킨 것이고 그 말이 나오게 된 그 맥락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스탈린식의 총체적 국유화 내지는 총체적 계획경제 같은 거 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지만은 자본의 그 이 수익성과 악질적인 측면을 적절하게 공동체 정신에 의해서 억누르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말하자면 콜라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과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꾼으로서는 훌륭하지만은 쟤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게 되면은 쟤들은 악질적 주의다. 이런 정신에 따라가지고 말하자면은 쟤들을 죽여버리진 말고, 왜냐하면 훌륭한 일꾼이니까. 하지만 일꾼의 지위에 남겨주는. 그게 바로 저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경제민주를 펼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폐쇄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지, 생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게 세 번째 버전이고, 또 하나가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어떻게 우리가 정착시켜가지고, 우리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평화적인 통일, 그냥 흡수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 네 가지 버전을 우리가 제시만 하더라도 이 네 가지 버전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데만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 네 가지 비전을 가지고서 한국의 이 시민운동이라든가 정치운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이 하나로 모인 대한정당을 가지고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럼 내가 진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기존 정당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봤습니다. 새정치나 이런 거 안 합니다. 말로는 하지만. 정의당, 저 기대 안 합니다. 정의당에 있는 분들이 복지국가 운동을 주도했습니까? 경제민주화 운동을 주도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 운동을 주도한 데는 참여연대였고 복지국가 소태였습니다. 경제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거는 저는 참여연대였고 제가 이해하는 바의 경제민주화, 이른바 저는 그걸 한마디로 노동해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동해방으로서의 경제민주화를 주도한 거는 노동운동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었고 저는 기존의 정당운동은 그럴 지도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기획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모여야 되고 새롭게 모이는 분들은 저는 그야말로 앞으로 일어날 그 정당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건 단지 선거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복지국가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현재처럼 그 이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복지국가 운동, 교착 상태죠.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고 가령 군이라든가 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복지국가 운동을 위한 시민조직을 만들 것인지, 이런 시민조직이 이른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론 있죠. 이런 것과 어떻게 결합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태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청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청년 주거 문제예요. 한 달에 4, 50만 원, 50만 원대로 월세를 낼 수가 없어요. 이런 해법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이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드는 건데, 협동조합을 만들어 봐야, 그래봐야 월세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내려가질 않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가 뭔가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랄지, 청년주택 협동조합에다가, 아니면은 중앙정부가 저리 이용자를 제공한다랄지, 이런 국가적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국가적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사회적 경제 운동과 복지국가 운동이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돼야 되고, 이런 운동이 다시 말하자면 그냥 대부분의 그 가난한 청년들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동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들의 문제니까 당연히 노동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되고, 민주노총 이런 것들을 결의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 전체를 말하자면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과 복지국가 운동과 청년운동이 하나로 긴밀하게 결합돼서 새로운 이른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대한정당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고 뭐하러 만듭니까, 대한정당은? 이걸 마칩니다. 네, 정세일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5가지 주제를 저희가 다 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다양한 우리 사회 중요한 운동에 어떻게 사민주의가 공통분모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그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어낼 수 있을까가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에 정세일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판짜기를 하자 이제 말씀하셨고, 또 새로운 주체 세력이라든가 정세희 박사님 말대로라면 우리 정치판이 이제 앞으로 세판짜기 위해서 크게 요동칠 수도 있을 거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1부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부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2부 순서가 4시 30분부터 시작 20분이요? 저희 좀 휴식을 그래도 한 15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휴식 시간을 15분 정도 갖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부 종합토론을 사회를 맡게 된 한림대 68만교수입니다. 오늘 이 종합토론에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 다들 흔쾌히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무수로 이렇게 발표하신 분과 섞여서 앉아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두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순 교수, 그 다음에 강전 박사 나오셨습니다. 정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조현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조현현 소장께서는 박사를 하셨나요? 17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도 박사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예, 나머지는 아까 여기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종합 토론을 들어가겠는데, 사실 이제 맨투맨으로 토론하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진행에 다양성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 대응, 없이 이렇게 종합 토론을 하게 됐는데, 정태석 교수께서, 먼저, 일어나셔야 될 사정이 있어서, 우선은 정태석 교수 발제에 대해서, 복지국가 운동과 사회민주주의, 거기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코멘트라든지, 해주십시오. 먼저.
없으면 넘어갑니다. 네, 발표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아마 아까 김재 선생님 발표하신 거 되게 잘 들었는데요. 아마 다들 똑같은 아마 거의 고민의 지점인 것 같은데 아래로부터의 어떤 조직적인 정치세력 형성 없이는 이제 실질적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있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노동계급에 기초한 삼주의 노선 실현이 어렵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셨는데 그리고 약간 오해도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과연 다양한 시민들을 복지국가에 대한 어떤 지지 세력으로서 바꿀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게 좀 나름대로 대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노동이 아니라 시민이냐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대비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 내지는 또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안이 과연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 김영순 교수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정태준 선생님 아래로부터의 길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몸담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많이 자세하게 거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냥 논지 자체는 크게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그 얘기, 구체적인 길이 어떤 형태겠느냐,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길이라 질문보다는 사실은 제가 좀 보완적으로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 정 선생님 말씀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아래와 위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저희가 이제 아래로부터 여러 가지 길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까지가 복지국가 운동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기동전의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진지전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근데 3인주의 정당, 진보정당이나 노조라고 하는 진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운동을 구축하기 어려운 우리 형편에서 어떤 진지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의 당연한 고민이고 몇 가지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위 얘기는 지금 뭐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하는데, 그게 제가 얘기하는 그런 연성 권력 자원들, 밑으로부터 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위와 만날 때만 사실은 가능한 것이고, 한국에서 연성 권력 자원들을 동원해서 여태까지 복지개혁을 해온 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개혁적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 가능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와 위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주제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참여연대 얘기도 하셨는데, 참여연대는 위로부터의 복지국가 운동인지 그게 좀 불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민운동도 사실 위로부터의 시민운동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이 있다시요. 저는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애매한 건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요지는 뭐냐면, 정치화 운동이 있을 때, 과거에 이제 그 시민운동이 그 진보정당이 차지하지 못했던,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서 준정당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운동이 아닌 정치운동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어떤 정치 우선성에 관련된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렇게 아까 대한장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3인당 창당이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진보정당을 뭐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바꾸는 형태가 되든 이렇게 정당, 진보정당 활동이 그 시민운동보다는 더 우선돼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마이크를 우리 박정환한테 드린 이유는 복지국가 운동도 또 이제 어떤 맥락에서 보면 시민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뭐 정치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드립니다. 예, 총생.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뭐, 대답하면 답이 확 나와서 그냥, 확 되는 이런 답을 낼 수 있는 질문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저는 우선 이 서구의 이제 사회민주주의 정치라고 했을 때 이제 노동계급에 기초한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급 구성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봤고, 또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도 초기에는 어떤 계급 중심의 어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정책을 지향하다가, 근데 사실 그것이 이제 이 선거 정치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점점 이제 복지 형태도 보편적인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급 연합의 형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중간 계급을 받아들이려면, 중간 계급과 같이 가려면은 결국은 보편적 복지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노동자 계급만의 어떤 이 복지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대중적인 지지를 확산시키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어떤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노동 계급이라고 하면은 이 노동조합을 보면 조직률이 이제 10%. 근데 실제로 아까도 이제 노동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노동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과 노동 계급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계급도 다양한 어떤 분할을 겪고 있지만, 노동이란 말은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확장시키면은, 이 기업에서 일하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임금 노동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의 뭐 시민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 노동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 전체를 하나의 어떤 이 사회 연대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다양한 어떤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보편적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계급하고는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고 노동하는 다양한 시민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고, 노동중심성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만 이것이 연대라고 하는 문제나 보편성이라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급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노동 중심성이라고 할 때 그 노동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그리고 이것을 위한 어떤 다양한 지지 세력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이제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이 아래와 위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물론 시민운동도 뭐 아래를 지향하고 위를 지향하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요 주로 위를 지향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전문가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좋은 정책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이게 정치권에서 수용되면은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길을 이제 잡는 이제 방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힘이 약하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유럽의 어떤 이 경험에서 볼 때는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조직화된 힘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노동계급에 의존했던 것은 결국은 노동계급이 나름대로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조직적인 지지를 통해서 좌파 정당,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좌파 정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집권을 통한 복지국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도 결국은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노동계급을 대신해서 누가 그런 어떤 지속적인 지지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시민을 얘기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위로의 길과 아래의 길이 어떻게 만나느냐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이 전문가적인 길을 이제 택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편입되어서 복지를 뭐 지향한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기존 정치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서 아무런 어떤 흔적도 없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참여연대에서도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이 정당에서 여기 뭐 신기남 의원도 계시지만 실제로 거기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서 사회민주주의 하겠다, 복지국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조직적인 힘을 받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런 길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성일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대한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직화된 어떤 지지에 기반한 그래서 어떤 복지국가를 지속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정당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고 이것이 뭐 전문가적인 어떤 이 복지 정책을 만드는 그런 어떤 이 길과 같이 만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얘기 잘 꺼내신 것 같은데, 뭐 정승일 박사도 요새 아주 누굴 끓고, 그 다음에 여기 신명태 선생도 사이비 3인당이 뜨려고 꿈틀거려서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3인당이라는 간판을 선정을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국가당 뭐 이렇게 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 나온 주제랑 연관될 때 제 견해를 아까 얘기한 거랑 연관되는 건데 한번 저희가 관찰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난 20년 동안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정당운동 말고 그냥 사회운동을 보세요. 제일 많이 발전한 게 시민운동이죠.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가 이제 지금은 많이 힘을 잃었지만은 민주노총으로 되거든요. 노동운동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딱 봤을 때 두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70%입니다. 말하자면은 연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분들입니다. 5천만 원 넘어가면은 지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은 소득상이 30% 이상입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사회적 경제 운동, 협동조합 운동, 그것도 똑같아요. 그게 비밀운동입니까? 거기 말하자면 동네 아줌마라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협동조합 운동에 참가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이거 다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협동조합 운동하시는 분들, 사회적 경제 운동하시는 분들 똑같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중간층 운동으로 지금 끝나고 있다. 복지국가 운동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복지국가 운동도 저는 뭐 여기 지금 내만 붙고 나왔지만 우리나라 지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까지 포함해가지고 복지국가 운동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달한 적이 있는가 지금. 그분들을 주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조직해낸 적이 있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는. 말하자면은 그냥 기자회견 정도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게 전달됐고 그냥 기대할 뿐이고 단지 그냥 사회복지사들을 조직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뭔가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됐고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모든 운동은 결국은 다 지금 와서 보면 중산층 운동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승희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프로레타리아트 운동이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이따가 기회가 되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제가 방향성을 잃고 막 가면은 못 말리니까 장전 박사. 어떤 순서로 토론을, 그러니까 주제가 갈지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타이밍에서 할까 좀 생각해 볼까 했는데요. 노동 관련해서 하시죠. 계속 이어서. 아니요, 노동 관련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어쨌든 정태석 선생님이 먼저 가시면서 이 주제가 제일 앞에 나왔는데 저는 이게 결론 부분에서 논의돼야 되는 이야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주제는
누구와 더불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딱 그 주제인데, 지금 다 머릿속에 있는 그 질문을 다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떤 단어로 접근을 하느냐,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느냐 그런 건데, 정승일 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조직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조직화라는 단어를 쓰면 그때 떠오르는 거는 노동조합이고 정당이고 시민운동, 시민단체고 그렇게 제가 떠오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조직은 없죠. 뭐 있습니까? 정당. 네네. 아니 그냥 잠깐 간단하게.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들이 지금 그 대학생들 비롯해서 20대가 지금 주거난이 무지 심각해요. 지금 이 대학 졸업자들의 3분의 1가 월급 150만 원인데 한 달 월세가 서울에 지금 50만 원이에요. 3분의 1이 지금 주거비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협동조합 운동하는 분들이랑 이제 그 뭐 민달팽이 운동이라든가 이제 뭐 성리산 공동체 있는 그런데 다 가보니까 뭐 민달팽이 거기서 아무리 내려봐야 40만 원 이하를 받을 수가 없고 성리산 공동체 같은 경우에 아무리 내려봐야 30만 원 이하는 못 내려갑니다. 결국은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저렴하게 국유지나 공유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하려면 저는 이런 식의 운동이 필요한 게 가령 여기 계신 그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가 먼저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주택 문제를 고민하는 협동조합 문제를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와 동시에 해야 될 운동이 뭐냐면은 이 운동이 뭔가 국가로부터 이 주거 복지 재정을 따내기 때문에 데모를 해야죠. 조직화해가지고 데모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냐면은 가령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빈집 그 점거운동 같은 거 합니다. 그냥 빈집이 타일산인데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점거해야죠. 공유해버려야죠. 좀 이런 식의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네. 조직화의 새로운 하나의 더 예로 드신 건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에요. 협동조합 운동이 지금 중산층 운동인데 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바로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조직되는 거고 일종의 노동조합과 비슷한 건데 이거를 더 하층 기구로 내려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복지국가 운동과 결합돼야 되고 뭔가 공유주 운동이라도 일어나서 결합된다는 거죠. 네. 밑에서부터와 위에서부터 개념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만 조직화라는 거 가지고 이게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해서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노동자뿐만 아니라 거기 국민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에 들어있대요. 네, 어딘가에 다 들어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상황에서 지금 그 조직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것만 갖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선도에 서서 하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도 정말 그걸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계급이냐 시민이냐 뭐 계급이냐 계층이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같이 매달려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쨌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집권을 하거나 혹은 그 유사한 정도의 권력을 얻어야 지금 이게 실현 가능한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급 문제를 접근할 때 아까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그냥 그 계급을 우리가 계급 그러면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계급은 그냥 민주노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유럽도 뭐 프롤레타리아가 주도를 했던 누가 뭐 조직 노동자들이 주도를 했던 사실은 그 안에서 굉장히 그 계급은 그렇게 쉽게 구분지어지고 양분되는 계급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어떤 사안이냐 어떤 정책이냐 어떤 국면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는 조직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서 더군다나 조직 노동자들이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너무 쉽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 전선 내지는 연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 계급적인 계급이냐 계층이냐 문제인데 아까 지금 정승희 선생님은 지금 계급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소득계층으로 접근하자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한테는 들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계급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라는 것이. 사회학적으로 그거는 조금 더 길게 논의가 이루어져. 자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그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조금 더 계시고요.
이제 뭐 자연히 보니까 지금 뭐 민주노총이 유일한 뭐 계급이다 이렇게 방금 전에 하셨죠. 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근데 아까 임 위원장님께서 발제하실 때 보면은 아직도 민주노총은 사회주의를 가장 많이 지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제를 하시고 사회민주주의는 개량주의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정신없다, 다 원나라 얘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뭐 우리가 계급 이론적으로 보면은 민주노총은 뭡니까, 지금 아직 경제투쟁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정치의식 수준에서 보면 과연 민노총 조합원 중에 1% 정도나 될까? 우리가 장기현 박사 계시지만, 노동자들의 어떤 정치의식 조사 이런 거를 좀 하셨을 텐데, 예, 어떻습니까?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10석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히 잘 나가던 시절에도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민주노동당 당원은 3%밖에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인간의 사회가 아무리 현명하고 슬기롭게, 그리고 정말 인간의 능력을 조직적으로 최대한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결국 자연 앞에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이 운동을 아래로부터 운동과 위로부터 운동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것도 되게 이분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위로부터 그렇게 나눴을 때 위로부터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자연을 들이대냐면 백두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릴 때 중간에 물이 약간 흐려도 깨끗한 물이 세게 흘러내려가면 그거 다 정화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 운동이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위 권력을, 상층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썩어 있으면 그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그 운동이 성공하려면 3인주의는 안 됩니다. 폭력혁명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게 3인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 어디였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전히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숨어 있는 거, 이 얘기 중에 저는 민주노총이 노동계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이익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명확한 거예요. 맨 처음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트레이드 유니언이라고 썼던 거, 제가 항상 조합원들한테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은 다시 워커스 또는 네이버 유니언에서 트레이드 유니언으로 돌아가는 거다 지금. 결국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임금 수준이 적고 훨씬 고용 상태가 불안한 노동자들이 수십 배씩 많아지고 있는데, 겨우 지금 100만도 안 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이 땅의 노동운동을 대표하고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회계문의를 가지고 휘두르면 열악한 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다. 사실 용어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못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유치원 때부터 노동계급이라 하면 기업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아서 쓰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이렇게 배워왔으면 우리 사회끼리도 혼돈이 없을 텐데, 노동계급을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만 노동계급이고 나머지는 노동계급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정승일 박사님 말씀처럼 영국에서는 노동계급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고 프랑스는 프로레타리아 이렇게 썼는데 한국에서 적정한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임금 노동자들이, 적어도 임금 노동자와 임금 노동자 가족들이 저 단어는 나를 지칭하는 거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노동계급은 자기 남편이 가서 어디 마치코바 공장에서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는 대로 우리 남편이 노동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 어떤 건 나쁜 거고 어떤 건 좋은 용어입니까?
근로자를 국가가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독재정부가 써왔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개량적인 용어고 노동자는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건 진보적인 용어입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로대중, 노동계급, 같은 말로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데 자꾸 이질이 구분되면서 결국 노동계급, 그러면 민주노총, 그것도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자, 이렇게만 인식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노동계급은 지금 없나요? 저는 노동계급이 존재하지만 그게 넓게 조직되어 있지 않을 뿐이고 일부만 조직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굳이 그걸 노동계급이라는 표현으로 고집하지 말고 제 생각은 물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박사님한테 물어봤다는 바로 정승희 박사님한테 물어본 건데 못 가진 자하고 가진 자 이렇게 구분하면 다 알아듣겠다. 이게 일종의 계급적 나눔이라는 거죠. 가진 놈들과 못 가진 분들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계급적 나눔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앞으로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만들어질 때가 95년인데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한 10년 가까이 전노협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전노협의 조직은 처음에 한 5만으로 출발해서 22만까지 최대치를 그었다가 다시 전노협이 민주노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5만으로 줄어들었는데요. 5만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회비를 내는 조합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회비를 내는 조합원이 떨어질 때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근데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는 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정도 조직력이면 나라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하겠다. 또는 들었다가 팽개치고 다른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이 오만하고 확대가 높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약간의 진실이고요. 노동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은 충분하게 교육되고 충분하게 훈련돼서 최소한도 조직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래로부터 운동이 정말로 거꾸로 자본가 운동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돈 대주고 대의원 키우고 분회장 키우고 지부장들 키워가지고 뒤집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오해가 뭐냐면 조직화됐다고 해서 단순히 좋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이 조직화된 사람들이 그 사회의 계층